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 교회사 미술가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르네상스 피렌체 편 메디치 가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디치 가문의 이제 국부 일 베키오라고 불리는 코시모 데 메디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분이 후원했던 예술가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조반니가 이제 은행업을 통해서 대박 남긴 유언이 뭐예요? 절대 정치하지 마. 정치적인 말도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인 코시모는 40세, 40살에 가업을 승계합니다. 굉장히 자중하고 겸손하고 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낙이 타고 다니고 수행원도 별로 안 데리고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다 들어주고 진짜 어려운 사회에서 돈 막 그냥 다 주고 굉장히 겸손하고 인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죠. 그는 가문의 수장이 되자마자 공화국의 적이 돼요. 반국가 세력을 벌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서 국의 추방. 1년 만에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후 30년간 메디치 가문의 독재를 열게 되는데, 그가 이제 가문의 수장이 된 그 기간, 1428년부터 1464년. 이 기간은요, 롬바르디아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의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요 북이탈리아 여기서 1423년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전쟁을 합니다. 거의 그 전쟁 기간하고 겹쳐. 이 전쟁 장기화로 피렌체 경제는 박살이 나고 불황이 되고, 근데 애초에 이 전쟁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메디치 가문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그 가문이 있어요. 알비치 가문. 거기에 붙은 가문이 있어. 스트로치 파치. 그래서 알비치, 스트로치, 파치 가문. 여기를 삼치 트리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서가지고 대척점에 있는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메디치 가문인데, 전쟁을 하는 그들에 맞서가지고 초기부터 전쟁하게 되면 민중들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불황이 되가면서 민중들이 지지를 하게 되고, 정권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정권을 잡고 있던 실권파인 그 알비치 가문이 선빵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이 상인들 가문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 정권을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안 국가세를 몰아가지고 선빵해가지고 그냥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 안 당하려면은.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죠. 그래서 피렌체에서 그런 말이 있죠. 문화는 초인류,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류. 이게 이제 피렌체의 당시 시대를 나타내는 말인데, 1433년 칠권파의 선빵에 의해서 메디치 가문은 반역죄라는 건 뭐냐? 왕이 되려고 했다. 공화제 국가인데 왕이 되려고 했다. 공화국의 적이야. 그리고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각국의 반대 청원에 의해서 결국 추방령, 베네치아로 추방령이 이루어지죠. 마치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해요. 신군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시키려고 했지만 전 세계 탄원에 카터 대통령 탄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무기징역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추방, 베네치아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메디치 가문이 재기불능일 것이다 하면서 재산도 다 압류했고 다 뺏었고 추방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실권파의 착각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결속력은 강했고 생각보다 해외 인맥이 훨씬 넓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해외로 이미 빼돌려 놨어요. 그리고 인맥이 얼마나 넓었냐면 당시 교황이 친구야.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는 이 코시모가 오니까 거의 국빈급으로 환대합니다. 당시 이 코시모가 망명생활을 했던 베네치아는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 이 4차 십자군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베네치아 공화국의 리더, 도제, 원수가 거기에 세워진 라틴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 아드리아해 여왕에서 동지중해 여왕으로 전 세계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던 곳이 베네치아였고, 그때 이제 저기 원나라까지 가서 장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 베네치아 사람이에요. 이 베네치아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코시모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데, 우리 피렌체랑 똑같은데, 여기도 공화제 국가고 베네치아도 공화제거든. 밀라노는 공국입니다. 공국, 중앙 집권, 공정령이야. 중앙 집권. 하지만 베네치아도 그렇고 피렌체도 그렇고 똑같은 상인들이 통치하는 공화제 국가인데, 외형은 비슷한데 왜 여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어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경제가 진짜 쫙쫙 뻗어나가는데, 우리 피렌체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맨날 1년에 한 번씩 막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는가? 그러면서 베네치아에만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베네치아의 국가 원수 도제라고 하는데, 이 도제가 절대화, 신비화돼 있어. 마치 일본의 천황과 같은 존재. 천황.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막강한 시빈위원회가 있어요. 그 시빈위원회가 해외 정보도 알아내지만 국내 사찰, 국정원, 안기부 뭐 비슷한 거야. 여차하면 다 색출해가지고 반공화국 세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빈위원회가 막강해. 이게 이제 베네치아에 있으면서 베네치아가 동양과 서양의 교두보였잖아요. 정보가 장사꾼들을 통해서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잔틴 제국은 지는 해고 좀 있으면 이제 깔딱깔딱하고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뜨고 있고 오스만의 부상, 비잔틴 제국의 멸망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망명한 게 1433년, 그러니까 20년 후 1453년 비잔틴 제국은 결국 멸망을 하죠. 그렇게 1년간 이제 망명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쫓겨난 지 이듬해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1434년 피렌체에서 선거가 있고, 선거에서 집권 세력인 이제 알비치 가문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메디치파가 이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비치 가문은 망명을 하게 되고 10월 달에 귀국을 하는데 금이 환영하죠. 열렬한 환영. 그 가운데 이 코시모는 뭘 천명하느냐? 보복 금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그의 마음에는 더 큰 비전이 있었어요. 이 피렌체 공화국의 무슨 뭐 왕 같은 거 그런 거 관심 없어. 더 큰 비전은 뭐냐? 앞으로 비잔틴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얘네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요왕청에 와서 원군을 요청할 것이고, 그럼 동소교회가 1054년에 둘로 나뉘었거든요. 그리스 정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통합된 유럽의 수도로 피렌체를 꿈꾼 거야. 그게 이제 원대의 비전이에요. 베네치아에 망명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귀국 후에 30년간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은 요지부동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배워온 걸 그대로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베네치아의 그 강력했던 시빈위원회를 참고해가지고 베네치아에도 8명의 공안위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보 사찰할 수 있는 그 공안위원을 전부 메디치파로 독점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상인, 똑같은 상인인데 알비치, 스트로치, 파치, 이 삼치 트리오는 똑같은 평민인데 귀족 행세하는 거야, 귀족.
메디치 가문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살베스트로 그때 촌피의 봉기 그때 그 서민들 편에 서가지고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촌피 봉기 때 민중편에 서가지고 한번 쫓겨난 이력 때문에 메디치 가문 하면은 우리 민중편 좌파 이런 느낌이 각인돼 있었던 거야. 민중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있었습니다. 쫓겨났지만 1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가운데 민중의 지지를 결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죠. 그게 뭐냐? 바로 세계 최초의 누진세입니다. 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가진 자도 더 걷는 거.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는데 더 압도적으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30년간 국가 원수를 계속하는 거야. 국가 원수가 있어요. 피렌체도. 근데 임기가 6개월이야. 그거 계속하는 거야. 계속 제 임기. 이러면서 이제 베네치아 망명 중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피렌체에 심으면서 30년간 독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는 이 전 유럽의 이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우리 메디치 가문인 것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유럽 왕가는요, 이 피렌체를 왕도 없는, 밀라노는 공장령이었다니까. 공장령. 비스콘티 가문이 교황으로부터 공장령 바꿔서 강력한 중앙 집권. 하지만 여기는 왕도 없고 공작도 없고 상인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근본도 없는 도시. 강남 졸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유럽 왕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피렌체는 근본 없는 그냥 도시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코시모가 이 피렌체의 왕은 납니다. 이 얘기를 이런 군주라고 어필했다가 하는 그야말로 대략 만갑이죠. 이미 공화국의 적으로 추방된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코시모는 자신들의 가문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바로 1439년 추방돼서 돌아온 지 5년 후입니다. 그리고 피렌체 브루넬레스키에서 두오모 40년 만에 지어진 거 완공된 지 3년 후입니다. 1439년 페라라에서 공위회가 열립니다. 이 공위회는 무슨 공위회느냐? 자, 1453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체면 다 구기고 우리 원군을 보내달라. 그리고 원군만 보내주면은 우리 동방교회 로마 교황 밑에 들어가겠다. 동서교회 합병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제가 있었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필리오케 논쟁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사에서만 나온 내용인데, 필리오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우리말로 이제 아들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아들로부터도 나옵니까? 아들로부터도 그게 필리오케야. 이 로마 가톨릭은 아들로부터도 나온다고 했고, 이 비잔틴 제국 동방교회는 어떻게 아들로부터 나와? 무조건 아버지로부터밖에 안 나와. 필리오케는 생략.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이 동방교회 여기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뭐예요? 전제국가야. 아들도 뭐가 되는 거야? 아들도 여차하면은 쿠데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나오면 안 돼. 이게 이제 정치와 이 종교의 신학이 사실은 이게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운노는 게 필리오케인데, 오케이, 아들로부터 성령 나와. 그거 인정한 거야. 왜냐? 지금 깔딱깔딱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오스만의 위협으로부터 동서교회 합병 타결. 최대 난제였던 마치 북한하고 이제 그 핵협상 하는데 우리 그냥 핵사태 받을게. 조건 없이 받을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페라라에서 이 공의회를 하고 여기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도 왔고요. 비잔틴 제국 그 동방교회 총대주교도 참석을 하고 교황 밑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공의회가 흑사병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코시모가 전부 이제 피렌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숙식하는 모든 비용 싹 다 이 가문에서 되는 거야. 페라라 공의회가 흑사병 때문에 피렌체 공의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뭐예요? 피렌체가 자랑하는 두오모 대성당도 완공이 됐고, 거기 두오모 밑에서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로마 교황 밑에서 무릎 꿇고 동서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이 빅이벤트를 연 거야. 마치 우리 경주에서 하는 뭡니까? 에이펙. 거기에 시진핑이 오고 김정은이 오고 트럼프가 오고 그런 빅이벤트가 이제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결국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제대로 못 도와줘. 서방도 그렇게 남 도와줄 수 있는 제코가 석자였고 그런 상황이었어. 멸망합니다. 멸망으로 이제 동서교회 합병 이런 것들은 다 도루묵이 되죠. 하지만 주목할 것은 뭐냐? 주목할 것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전부 멸망하면서 어디로 왔느냐? 피렌체로 옵니다. 왜 왔느냐? 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코시모가 그 학자들을, 학문을 사랑하고 학자들을 대우하는 게 남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식, 여러분들이 공대생들 월급을 1억 주는 데가 있고 1,000억 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그 누구지? 그 주커버그가 연봉 1,000억 부른다는데, 1,000억? 딱 10초 내에 결정했는데 1,000억 줄 테니까 10초 내에 결정이 그런다는데, 이들이 자기네 갖고 있는 학문을 가지고 여생을 정말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이 피렌체였던 거예요. 바로 이 피렌체 공의회에서 그 학자들 그렇게 대우한 걸 보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한 철학자, 신학자들이 피렌체로 오고, 그러면서 유럽 지성사에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뭐로 넘어가느냐? 신플라톤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짜맞추는 거야. 그거의 최절정판이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입니다. 근데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또 달라요. 어쨌든 이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이걸 이제 당시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하죠. 상인들은 중세 계급 사회에서는 없던 그룹,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등장한 건데, 이 신인류는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에 항상 갈구하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으로 개발된 게 뭐라고 했어요? 유화라고 했잖아요. 유화. 그렇죠? 그게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해 주고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상으로서 신플라톤주의가 웰컴되는 거예요. 이 신플라톤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도 일자, 창조주, 이 성경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그걸 함께 그 분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전에는 중세 때는 전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성직자에게만 있었고 귀족들에게만 있었는데 평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메디치 별장에서 플라톤이 태어났던 그 생일에 플라톤 아카데미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수장으로 비잔틴 제국에 넘어왔던 학자들이 그 학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코시모는 1464년 제 75세에 사망을 하고,
이제 국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이 후대 인물들이 전부 이 코시모 1세, 코시모 2세, 코시모 3세 흠모하는 이름인 거예요. 뭐. 국부. 바로 이 코시모가 이제 후원했던 대표적인 그 예술가가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프라 안젤리코, 이것은 천사 수도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수도사. 이름마저 감미로운 프라 안젤리코, 천사 수도사. 그가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수도사의 길을 걷죠. 도미니크 수도회, 산마르코 수도원, 이게 수도사로 있습니다. 당시 이 수도원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수도원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에 후원금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근데 후원을 너무 많이 했어. 다 때려 부수고 재건축을 합니다. 몇 개 좀 이렇게 도배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 게 이제 미켈로초가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그림을 요 프라 안젤리코가 다 그려요. 그리고 산마르코 수도원이 프라 안젤리코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일종의 미술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도사들의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이 이제 번호가 있겠죠. 7번 수도실의 그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직육면체로 된 단, 요걸 통해서 원근법을 표현하고 있죠. 원근법을 아는 거야, 이분도. 그렇죠? 당시 원근법 모르면 이제 지금은 AI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원근법 나도 알아. 그런 가운데 그 위에 이제 붉은 의자, 이거는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손에는 왕홀 대신에 조롱당하는 거니까 나뭇가지가 들려 있고 돌멩이가 들려 있고. 재미있는 건 뭐냐,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얼굴만 있어요. 얼굴. 조롱하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손만 4개가 나오는 손.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이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 이게 독특하게 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렸는가? 프라 안젤리코가 그걸 이제 의미를 알려면은 동일한 주제로 그려진 다른 그림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 여기 이제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유럽 화가가 그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 얼굴도 진짜 딱 봐도 악인 같아. 벅벅같이 생겼어. 그리고 진짜 막 채찍으로 하고 이 악을 적나라하게, 이 무지막지한 악인들의 모습, 그들이 하는 이 악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죠. 하지만 프라 안젤리코는 어때요?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 명상하는, 기도하는 수도사의 기도방에서 그들에게 악인들의 모습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도 자꾸 보면 어때요? 학습이 돼. 그렇죠? 악은 그냥 작은 암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 거예요. 굳이 폭력, 포르노를 다 액면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다. 여기 이제 이 안젤리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프라 안젤리코의 생각과 이 사고와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 깁슨이야.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정확하게 이 프라 안젤리코의 생각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 영화는 이게 성화인지 웬만한 괴기물, 공포물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하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 액면 그대로 싹 다 보여주고, 우리가 막 그냥 막 사람이 총으로 쏘고 막 죽고 피 흘리고 이런 것도 쫙 보면요, 사람이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끔찍한 폭력의 수위, 그것은 그 시대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멜 깁슨의 그 영화는
그 정도의 세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대속의 의미도 이 정도로 보여줘야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받는 거야. 물론 보고 나오면 영화 보고 나와서는 또 잊어버리지만은, 그렇죠? 폭력 불감증의 시대, 타락의 시대를 보여주는 게 그런 영화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인 수잔 손텍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타인의 고통이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한 시대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국의 무슨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막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 난사해가지고 보이는 자살하고 그랬다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땐 충격받죠. 자꾸 그런 거에 노출되면은 우리는 폭력에 대해서도 불감증이 된다. 그래서 프라 안젤리코는 악인들 이런 식으로 암시만으로 자, 코시모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렌초, 위대한 자, 일 마니피코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뒤를 잇습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봤던 고촐리 그림의 그 환상, 앞에서 백마를 타고 가는 12살짜리 꼬마, 그를 통해서 메디치 가문의 거의 절정. 하지만 절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내리막을 또 의미하죠. 그가 죽고 나서 메디치 가문은 내리막. 여기 쫓겨납니다. 이제 쫓겨나고. 확실히 건불 10년, 화무 11호라는 말이 여기서 통하는 것 같아요. 1969년 그는 이제 로마의 유력 가문인 오르시니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교황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황을 배출하려면은 로마에 있는 두 가문 중에 하나와 손잡아야 돼. 하나는 콜로나 가문, 하나는 오르시니 가문. 우리 조선 후기에 하나는 안동김 씨, 하나는 풍양조 씨. 한 명과 손잡아야만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최고 권력 가문이 둘이었어요. 거기 가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교황 배출하려고 교황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아들, 조카가 교황이 되죠. 자, 우리는 이 메디치 가문의 그 조바니, 영광, 모직업에서 은행업으로 이렇게 바꿨던 이 조바니 봤죠? 그리고 해적 출신의 요한 23세를 끝까지 지원해가지고 신용과 믿음의 대명사로서 메디치 은행을 각인시킨 그 아들 코시모. 피렌체 공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몰려오면서 르네상스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코시모. 그 아들이 워낙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손자 로렌초에게 투자합니다. 로렌초의 둘째 아들 조반니가 레오 10세가 되죠. 레오 10세. 1521년에 죽으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 줄리안의 아들 사생아입니다.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스 7세 1534년까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1517년 그 전후 그 이어지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파란만장한 시대에 로마 교황청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메디치 가문의 1대 교황 레오 10세 그리고 2대 교황 클레멘스 7세 이 시대라는 거죠. 이 두 명의 교황이 탄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 메디치 가문 코시모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가문이 있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식스투스 4세. 그 식스투스 4세가 예배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시스티나 성당이야. 시스티나 성당. 거기가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 열리고 거기에 천장화, 그 뒤에 있는 제단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지창조. 그 글이 있는 곳이 바로 시스티나 성당. 식스투스 4세 이 교황도 이 교황령을 확대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교황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죠, 충돌. 그러면서 이제 이 피사의 대주교로
이 교황이 자기 조카를 임명합니다. 원래는 자기 아들, 둘째 아들, 나중에 이제 레오 10세가 되는 요반니를 피사 대주교 시켜주기로 했는데 통수를 친 거야, 통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피사 대주교는 어때요? 피렌체 바로 옆이잖아. 그러니까 피사 대주교는 자기 조카를 임명했다는 것은 이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까지도 먹겠다고 한 일종의 교두보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에 빌려줬던 모든 대출을 거부합니다. 대출 회수. 그러니까 교황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은행 바꾸지 뭐. 그러면서 라이벌인 파치 가문, 삼치 트리오 아십니까? 알비치, 스트로치, 거기는 거의 멸문지가 되고 파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명하는데 세력을 키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 경쟁 가문이 파치 가문의 은행으로 바꿔버립니다. 국민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한국은행으로 바꾼 거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한 번 더 나가. 교황이 이 파치 가문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명한 사건, 파치가의 음모라고 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1478년 파치가의 음모라고 하는 교황 식스투스 4세와 이 파치 가문이 연합해가지고 당시 메디치 가문의 두 기둥 로렌초와 그 동생 줄리아노를 암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니지. 참남한 게 부활절 때 부활절 미사를 드려요. 미사 드릴 때 사제가 성만찬을 위해서 빵을 들잖아요. 그게 신호야. 와. 근데 이 자객이 자기 자객인데 못해 자객이야. 맨날 자객만 했어. 사람 죽였는데 그 순간에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야. 자객은. 그러니까 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야 되냐? 한 번 안 들어봤던 사제가 죽입니다. 사제는 서투르잖아. 그러니까 막 찌르다 보니까 자기도 찔러. 자기도 막 찔러. 이때 이제 형은 찔리지만 피합니다. 하지만 동생 줄리아노는 그 전날 곤드레한테 술 취해가지고 거의 그냥 술 취해가지고 예배 때문에 와가지고 졸다가 그냥 막 찔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 그리고 형 로렌초는 찔리지만 부상당하지만 피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파치가의 음모예요. 이때 이제 이 로렌초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아냈는데 범인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꼴이다. 몸통은 누구다? 피사 대주교고 그 뒤에 교황이 있다. 교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피사 대주교를 교수형에 처합니다. 교황은 자기 조카를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교황이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나폴리 왕을 위시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피렌체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평소에 피렌체부터 눌려있던 이 토스카나 지방의 조그만 나라들 시에나, 루카, 피사 다 뭉쳐. 그리고 피렌체 하나를 두고서 이탈리아 반대 모든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포위 공격을 하죠. 이때 여러분이 로렌초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렌초는 혼자 결정합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혼자 혈혈단신 그 연합군의 수장인 나폴리 국왕을 만나서談判을 합니다. 그리고 나폴리 왕을 설득하고 포위를 풀고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상황을 얘기했겠지. 왜 이렇게 했는지. 혁명, 숙청 막 그러지만 상황을 얘기하니까 풀리잖아. 뭐 그런 것처럼 자 포위를 풀고 결국 금이환영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피렌체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의 지도자 로렌초 혈혈단신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가서談判하러 가고 결국 지혜롭게 그걸 제압하고 돌아온 그 로렌초를 보고서 각자 일기장에다 이렇게 씁니다. 로렌초가 통치하는 피렌체에 사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날 이후로 로렌초의 별명이 위대한 자, 일 마니피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그린 보티첼리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파치가 연못 사건을 모르고서 이 그림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그림. uffizi 미술관의 보티첼리 관에 아테나와 켄타우로스. 켄타우로스는 이제 반인 반마죠. 하체는 이제 말이고, 이건 야만을 상징합니다. 야만. 아테나,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하는 코시모가 야만을 상징하는 나폴리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을 제압하는, 머리를 잡고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상황을 그린 거고, 그 뒤에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요겁니다. 딱 배 한 척이 배를 단신 출항을 하죠. 코시모를, 이렇게 로렌초를 태운 나폴리 향하는 이 배. 가서 이제 혼자서 협상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파치가의 음모. 그 사건 이후에 로렌초가 위대한 자로 불리게 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로렌초는 교황과 앙금을 풀고 피렌체 예술가 팀을 교황청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시스티나 예배당 거기에 그림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좌우 벽에 거기는 그림들 뭐 페루지노 뭐 이런 그 화가들 다 보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죠. 이후 교황 배출 프로젝트에 가속 붙이고 올인을 하게 되죠. 그의 치세는, 이 로렌초의 치세는 정말 이 피렌체 르네상스의 절정기였는데, 그는 당시 10대였던 미켈란젤로를 후원합니다. 미켈란젤로를 자기 집에 양자로 들여. 로렌초는 이제 회화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봤어요. 조각가, 고대의 그리스 로마 조각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조각가를 발굴하는데, 그래서 조각을 하려면 대리석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당시 이제 뭐 이 그림도 비싸지만 조각은 뭐 더 비싸죠. 근데 조각을 하려면 대리석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석은 너무너무 비싼데 대리석을 무진자 갖다 놔. 자기 별장에 갖다 놓고 조각 영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알아서 마음대로 조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보고서 인력을 본 사람이 미켈란젤로였고, 미켈란젤로를 집에 양자로 3년간 들였고,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교황이 되는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와 한솥밥을 3년 동안 먹은 거예요. 한솥밥. 근데 문제는 뭐냐? 로렌초가 젊은 나이에 죽어. 이 메디치 가문에 지병이 있습니다. 유전병, 통풍.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우트, 인지발가락, 통풍. 93살에 죽고, 총명한 독재자의 이런 죽음은 공화국의 큰 손실이고, 나아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앙 집권을 이루고 이러면서 이제 군대 숫자가 이제 몇만, 뭐 5만, 10만 이런 규모.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만 이런 도시 국가들이 용병 3,000명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페인, 프랑스, 영국 중앙 집권하면서, 그때까지 이탈리아는 무슨 공국 이런 데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는 그런 강대국들의 사이에 껴가지고 전쟁, 그런 이 벌어진 전쟁터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이 로렌초 메디치가 이제 후원했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입니다. 이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비너스의 탄생이죠.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이 그림이 압구정동에 가면은 성형외과 광고할 때 이 그림 가지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빚으시고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요거죠. uffizi 미술관의 가장 대표적인 그 그림이 요. 전 세계 많은 미술관이 있지만 uffizi 미술관은 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그림, 르네상스 컬렉션으로는 단연 최고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요 보티첼리 전시실이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고, 요 그림 앞이 루브르 가면 모나리자 앞에 바글바글 대듯이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 비너스의 탄생은 중세 이후 최초로
그려진 누드화 이면서 뭡니까? 이교도 비너스 이교도 여신이잖아. 이교도 여신을 그린 누드화입니다. 중세 때는 무조건 성경 관련된 내용, 성인들만 그려야 되는데 중세 이후 최초로 그려진 이교도 여신 누드화였다. 누드화를 그냥 그리면 안 되죠. 이 금기에 빗장을 열어 젖히려면은 뭔가 포장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화를 포장지로 입힙니다. 그냥 여자, 길거리 여자를 베끼면 안 돼. 여신이야, 여신. 그리스의 신에 나와 여신을 그리면은 베껴도 돼. 그러면서 이제 여신을 그린다는 핑계로 누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 그림이 공개되는 날, 전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공개된다고 하면 어떤 주제인지 미리 알아가지고 저 미리 과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서 연인들이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여친한테 설명을 해. 설명 못하고 이제 벙어리로 있으면은 인문학의 깡통인 거야. 이때부터 인문학 열풍이 이제 불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런 책들이 이제 이 그리스 그 책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보티첼리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요 찬가의 성모입니다. 이 그림은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 왜 논란이 됐을까요? 이거 볼 때 잘 그린 것 같은데 왜 논란이 됐을까? 찬가의 성모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성모는요, 어때야 돼요? 성모를 보고서 그 자애로운 모습에 신앙심이 고취되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그림은 문제가 많아. 성모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렇죠? 성모를 보고서 이쁘고 품고 싶고 안고 싶고 욕정이 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논란이 된 그림이 바로 찬가의 성모입니다. 이 그림은 또 이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실존 인물을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미의 대명사였어요. 그 사람이 피렌체 사람이 아닌데 20살에 피렌체에 시집을 오면서 피렌체가 난리가 납니다. 이름이 뭐냐? 시모네타 베스푸치. 베스푸치 가문에 시집 온 사람인데 20살에 바로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 가문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여인과 마주친 모든 남자들이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입에서 이제 나온 말이 라벨라, 이쁘다. 우리말로 이걸 전문용어로 여신 강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 시모네타 베스푸치, 당시 이제 피렌체 남자들이 이 화가 보티첼리를 위시해서 전부 이 시모네타를 흠모했죠. 그리고 피렌체의 수장인 로렌초, 그리고 그 동생인 줄리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75년 마상 창시합이 열려요. 창시합이 열리고 우승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여인 앞에서 Would you marry me?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우승자만. 이때 형과 동생이 최종 결선까지 올라가고 동생은 필살기. 형이 통치자죠. 형이 정말 다 갖고 있는데 로렌초 메디치. 정말 능력이 출중하죠. 근데 동생에 비해서 하나 부족한 게 뭐냐? 외모야. 동생은 형보다 다 조금씩 부족해. 하지만 외모가 끝장나. 정우성이야. 어쨌든 이 마상 창시합에서 우승을 합니다. 덜컥 우승을 하고 그리고서 이 시모네타 베스푸치에게 가서 Would you marry me? 하면서 근데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상관없어요. 나의 정부가 되어주겠습니까? 정부가 되는 거야, 정부.
그렇게 하면서 21살 동갑내기 줄리아노와 시모네타는 뜨겁게 사랑을 하죠. 하지만 이 신부가 1년 후에 폐결핵으로 죽고 신랑 줄리아노는 3년 후에 아까 얘기했던 파치가 뭐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부활절날 예배드리다가 그냥 칼을 맞고 돌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나죠. 자, 보티첼리가 그린 그 여인들은요, 누구를 그리든지 얼굴은 똑같아. 누구냐? 바로 시모네타. 많은 사람을 그리거든요. 비너스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그리고, 모세의 부인 시보라도 그리고, 아테나도 그리고, 전부 얼굴은 똑같아. 동일 인물. 표정도 똑같아. 동일 인물, 동일 표정.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보티첼리도 사랑했거든. 자기 후원자가 메디치 가문이니까 주군을 위해서 포기했으니까 그쪽 짝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능력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 한 표정밖에 못 그리니까 한 사람밖에 그랬다고 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 시대, 특히 초기 르네상스 말고 요 전성기, 성기 르네상스, 특히 신플라톤주의의 미학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신플라톤주의라는 건 뭐냐? 자연을 보이는 대상을 그립니다. 추상은 뭡니까? 대상을 그리지 않아. 그 추상 그림은요, 뭘 그린지 몰라. 뭘 그린지 알면 이미 추상이 아니야. 그걸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 자, 보이는 대상을 그립니다. 그걸 재현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아름답게 재현해요. 삼각형을 그리면은 삼각형의 이상형,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상세계고 이것은 짝퉁이야. 뭐의 짝퉁? 진짜 이데아의 세계가 보이진 않지만 이데아의 세계의 모사, 카피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플라톤주의인데, 미인을 그릴 때 그냥 미인을 그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그리면 안 돼. 김태희를 그려야 된다. 김태희를. 누굴 그려야 되느냐?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그려야 돼.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미인 하면은 미인의 이데아였다. 모든 여인의 얼굴이 다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대상을 재현하지만 바로 현상 넘어 본질의 아름다움, 최고의 이데아만을 그려야 되는 미적 이상주의에 기초한 요 신플라톤주의의 미학이 르네상스, 성기 르네상스의 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이 걸려있는 미술관에 가면요, 전부 미인들만 걸려있어. 미인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기죽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은 명함도 못 내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베누아의 성모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모가 유달리 나이가 좀 어리죠? 10대의 성모.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치아까지 살짝 내밀면서 웃고 있어. 와, 웃고 있네?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 여인은 어때요? 전부 표정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초월적 무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세 이콘에 나오는 성모도 다 표정이 없죠? 표정 없습니다. 무서워. 근데 웃고 있어. 중세 우아한 성모. 중세 이코나에는 웃음, 울음과 같은 감정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마네킹이죠. 특히 웃음.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 중세의 그림에서 웃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신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내 아이가 30년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모를 아는 거야. 받았잖아. 계시를 받았잖아. 여러분들 자녀가 3개월 후에 죽는 시한부 인생인 거 알아요. 재롱부인다 해서 깔깔깔 웃을 수 있어요? 그걸 신의 예정설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응?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웃음을 거두는데 한몫을 한 게 아무리 재롱을 피워도 33세면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르네상스적인 낙관성 그리고 현재를 중시하는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사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웃지 않는 성모도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그림이 또 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은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작이죠.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 여인이 누구냐는 거야. 여인 누구 그린 거냐? 누구 초상하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피렌체의 상인인 프란체스코 조콘다를 아내 리자를 그린 것이다. 모나 리자 부인. 아니면 저 만토바의 여걸인 이사벨라 데스텔을 그린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문한 사람의 그 초상을 모나리자가 안 주고 자기가 평생 갖고 있었어. 나중에는 프랑스와 1세가 초청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림을 가져가서 죽을 때까지 그림 미완성 계속 서치라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탈리아 우피치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초상하면은 초상화 주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그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나온 학설이 뭐냐? 이건 누구 초상화가 아니고 그냥 웃는 여자를 그린 거다. 웃는 여자. 어떤 분은 이 주인공을 찾다 지쳐가지고 나온 자포자기 학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웃는 여자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웃는 여자를 그린 거일 수 있는데 그럼 본질적이고도 단순한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서양 문화의 기둥은 딱 두 가지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근데 이 양쪽에서 웃음은요, 경원시, 심지어 터부시, 죄악시됩니다. 웃으면 안 돼. 일단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웃으면 안 돼. 근데 웃으시면 안 돼. 제가 웃겨도 웃으시면 안 돼. 기독교 사상에서. 왜냐? 울면서 낙원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생각나세요? 그렇죠? 죄인이 쫓겨났는데 이 세상에서 웃으면 살아? 네가 웃어? 쪼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웃으면 안 돼. 기독교 사상에서 웃으면 안 돼. 이 죄인들이 쫓겨나가지고 항상 엄숙하게 살아야 돼. 웃음 경원시, 죄악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야. 플라톤 철학, 플라톤의 향연에도 없는 게 있어요. 위트, 웃음, 여자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비극은 높게 쳐주지만 희극은 아주 낮게 보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개그맨들 배우들은 좋아하는데 개그맨이 웃기는 사람들이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우습게 보거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희극 배우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웃음이라고 하는 거. 웃음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는 의미이고 바로 마사초의 그 우는 여자,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는 여자, 울고 있잖아. 이게 이제 모나리자의 우는 여자로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100년이 걸렸어. 100년.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르네상스의 르네상스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성모도 웃게 하고 우는 여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고 우는 여자는 또 뭘로 보이냐면요. 사람 유혹하는 여자, 꼬리치는 여자. 그냥 웃을 수 있는데 여자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가시면은 밀라노는 이제 아르마니 프라다의 본점이 있고 밀라노 대성당이 거기에 이제 아케이드가 있잖아요. 아케이드 끝자리에 가면은 이 다빈치의 그 조각상이 있거든요. 근데 밀라노는 다빈치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 빈치에서 태어났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오나르도는 워낙 많아. 그러니까 빈치의 레오나르도 많잖아요. 디카프리오도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고 카프리오의 레오나르도. 그렇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밀라노는 여기에 왜 이 다빈치의 조각이 있는가? 이 다빈치의 생애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빈치는 서자로 태어납니다.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무거운 멍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신분이 낮았는데 아이 낳자마자 사라졌고, 아버지도 아들 키울 생각이 없어. 할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할아버지는 이 다빈치가 좀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잘 그리고 하니까 당시 베로키오 공방 거기에 이제 다빈치를 넣었죠. 베로키오가 청동 조각상 다비드를 이렇게 조각상을 만드는데, 이게 당시 15살 때 다빈치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다빈치가 15살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스승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그 스승이 그림 그릴 때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뭐냐? 스승이 그린 그림이 세례 받는 예수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는 거야. 베로키오 그림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얘기를 하냐면 여기 얘기를 해. 여기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이 부분이 다빈치가 그린 거거든. 다빈치. 그 이후로 스승이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안 그릴 때. 다빈치는 이제 20살에 장인 자격을 얻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신분이 낮잖아요. 여러분들이 로펌 나가서 변호사 되면 막 그냥 의뢰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인맥이 있어야 되잖아. 서자하고 인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빈치도 문제가 많아. 간혹 일거리가 들어와도 제 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을 못해. 왜냐하면 다빈치는 완벽주의고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을 그리다가 물을 한참 쳐다보다가 물을 관찰하다가 이제 수로와 댐을 설계합니다. 그림은 안 그리고. 그리고 새를 그리다가 새 날개를 분석하다가 최초의 비행기를 설계합니다. 그런 스타일인 거야. 제때 그림을 완성을 못해.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완성이야. 대표적인 모나리자도 미완성이야. 하지만 노트는 방대한 분량으로 쌓여갔죠. 하지만 고객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다빈치는 30살이 되고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누가 내 신분 같은 거 안 보고 내 재능만 보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주군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당시 밀라노에 아주 저기 용병 출신으로 사이가 됐다가 왕인 가문이 끊기니까 아예 그냥 밀라노를 차지한 그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루도비코 공작. 이 사람 자기가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 안 봐. 이 사람이 1481년 밀라노 성벽 공사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서 피렌체 로렌초에게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이때 다빈치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빈치는 거기다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소개에 화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무기 발명가. 무기에 관심이 많거든. 그 사람이 무기. 트럼프가 볼펜에 관심이 많으니까 볼펜을 두껍게 해가지고 가져갔잖아. 그게 중요한 거다. 내가 잘하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 거 쓰는 게 이력서거든요, 사실. 근데 갔는데 이제 어때요?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피렌체에서 별로. 빨리 루도비코 눈에 들어가지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궁정에서 음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루도비코는 자기가 직접 만든 류트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그 가사가 뭐냐? 루도비코를 찬양하는.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난 페이스메이커가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막 그냥 띄운 거야, 그냥. 아부. 눈두덩을 찍죠? 하지만 아직 일거리가 안 와. 그런 가운데 이 루도비코의 그 애첩이 있습니다. 애첩. 누구 화가 없냐? 이 애첩 그려서 했는데 저 그림도 그릴 줄 압니다.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예? 애첩, 체칠리아, 갈레라니를 그린 건데 흰 담비를 아는 여인의 조상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제 스포르체스코 루도비코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자기 조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조카 결혼식 축하연을 하는데 각 나라의 군주들이 다 와요. 그리고 축하연 할 때 그걸 공연 팀장을 다빈치가 하면서 총감독
거의 이제 오늘날의 막 뮤지컬 뺨치는 막 사람이 막 뜨고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엄청난 찬사를 받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 루도비코한테 당신이 진짜 보물을 갖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빈치를 제대로 보고 다빈치를 엄청나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 체험한창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루도비코의 인정을 받고 조수들도 두고 왕성한 활동을 할 때죠.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 거기에 식당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수도 원장이 루도비코를 찾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다빈치가 그림은 안 그리고 땡깡땡깡 놀고만 있습니다. 하니까 다빈치는 사실은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순간에 12명의 독특한 다양한 캐릭터의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얼굴 초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자기를 고자질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로누다의 얼굴을 누굴 그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찾아냈습니다. 누구예요? 수도원자 얼굴이지. 그래가지고 무모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걸 넘어갔다고 하죠. 밀라노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결국 프랑스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침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밀라노가 프랑스령이 되고 그리고 47살에 다빈치는 주군을 잃고 10여 년 정도 방랑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루이 12세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1세가 당시 60대였던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을 하고 앙부아즈 성에 저택을 마련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 옆에서 그냥 가서 저와 만나서 대화 좀 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줘. 정말 후원자를 제대로 찾았는데 죽기 직전에 찾았어. 너무 늦게 왔어 주군이. 그렇죠? 가끔 왕과 대화하고 기력이 나오면 모나리자 그림 덧칠하고 그리고 왕의 품에서 죽게 되는데 신고전주의 시대에 앵그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루이 프랑스와 1세 곁에서 숨진 다빈치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대략 한 20편 남짓인데 위대함을 결과물로서의 그림으로만 본다고 하면 남긴 그림은 별로 없죠. 하지만 과정으로서까지 본다고 하면 그가 남긴 13,000쪽의 노트 이 전부 과정으로서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이제 겉모습만 보여주는 기교에 집착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림 많이 다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내면과 영혼까지 담아내는 새로운 차원의 그림을 추구했던 거고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죽기 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설명할 길 없는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바로 요 모나리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피렌체 르네상스 편 강의를 마쳤습니다.